변호사 사무실이고요. 현지 조사 문제점들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호사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법률사무소 지재 대표 변호사 이지훈이고요. 원장님들과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대면을 못하는 와중에 방송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지 조사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현지 조사를 통해 자살, 폐업, 이혼, 경제적 탈탄 등으로 불안, 우울, 분노, 공포 상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제2의 현지 조사로 이어지죠. 괴롭다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 현지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법 제61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조사권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수와 영업정지, 형사 등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에 의거 공단은 조사권 없는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사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거든요. 공단은 피해자라고 하고요. 장기요양기관 원장님들은 가해자라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사권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맞고 원칙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권이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쪽 분야를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행정절차법에 행정응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 있는 곳에 조사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현재와 같이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전문적인 그 업무 능력을 가진 공단이 조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조사 방식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재자의 역할을 하고 오히려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만 와서 형식적으로 마무리만 하는 지금의 형태는 관련 법에서 조사 권한의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취지에는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당이득을 한수함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66조의 생존권인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시까지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취지를 볼 때 일괄적으로 상기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근데 이게 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 중에서 가장 기관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물론 업무정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바로 일괄적으로 전산상계를 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원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인정을 못해서 법원이나 통해서 다투고 있는데 왜 이게 바로 집행이 가능하냐? 일반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확정 판결이 있어야지만 집행이 가능한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냐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민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효력이 있어갖고 간단히 말하면 법리상으로는 공정력이라는 단어로 행정처분은 법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판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거의 받아주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거에 환수를 해가는 자체가 기관의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상 업무정지와 동일한 불이익을 끼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는 이 전산상계하는 부분에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공단에서 하는 전산상계와는 일치하는 규정은 아니래갖고 안타깝긴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일시에 전산상계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은 환수 금액이라도 일시 환수해서 사실상 기관의 최소한의 운영비도 지원해주지 않는 이러한 실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요즘에는 이전과 다르게 단순히 금전적 처분이라 환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무조건 기각시키는 건 아니고 이러한 환수 처분을 통해서 과연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정지와 동일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종종 집행정지를 이용해서 법원에 대한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환수의 집행을 막아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종종 있어요? 네. 지금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님 같지 않게요. 원장님들의 그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만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테니까요. 이제 장기요양 기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5개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일주일 전 예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마치 장기요양인들을 범죄 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특히 행정상 즉시강제, 즉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수사 간행은 법의 외의 교묘하게 이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예의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 분명히 조항에서도 미리 사전 통지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 기관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진술을 맞추거나 있는 증거를 없앤다는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 취급하면서 현지조사를 받으신 기관에서는 100이면 100 다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조사를 나오는데 이것에 관해서 인권위에서도 과연 이거를 원칙과 그러니까 예외를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하는 이런 공단의 관행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권고하긴 했는데 인권위에서의 그 권고는 권고적 효력일 뿐이 어긴다고 해서 어떤 위법해지는 게 아니고 특히 원장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법원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인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존재한다고 봐서 사전 통지 없이 오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법에 규정된 취지에는 정반대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사전 통지, 그리고 일정한 특정한 어떤 증거인멸이나 그러한 우려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불시에 오는 것이 맞는데 언젠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분명 맞습니다. 네,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하십니다. 원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시정이 빨리 권리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상황에 대한 고려 일괄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경우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견해 차이로 발생하는 실수까지도 엄격한 잣대로 동일하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업무 영역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있는 노인 장기요양법에서는 이제 환수는 상당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로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동기, 정도 그런 것들은 일체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하게 만든 이 규정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걸로 해서 보면 의료기관 쪽 사안도 많은데 거기는 법 규정 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여야 한다고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면은 이제 전부를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어떤 규정에 위반돼서 나오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이제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기속행위고 네. 병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병원은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부당하게 아니고 잘못 받아간 환수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여러 사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취를 해서 이익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나온 돈이 어떤 병원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쓰였는지를 고려해서 이걸 쓰인 돈 자체의 내역을 봤을 때는 전부를 가져가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수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해서 일부를 환수할 수 있게끔 판결을 낼 수 있는데 저희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아직 그러한 규정까지로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 이 부분은 협회나 원장님께서 주장을 하셔갖고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재판하면서 판사님이 병원 사례를 주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줬는데 못 이긴 거는 그 차이였겠네요. 근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여러 재반 사정을 봤을 때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면은 일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보면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원장님들이 받으신 이제 급여 비용이나 가상금이라는 말이 가상금이지 실질적으로는 추가 배치한 인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명목으로 나오는 돈인데 결국에는 원장님들이 환수를 1,000만 원 당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과연 원장님들이 자기의 이익으로 보유하고 계시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공단도 알고 있고 공단에서 고시 규정에 따라서도 일정한 인건비를 지출하게끔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만을 봤을 때도 위반이 있을 때 전액 환수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법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행정심판과는 다르게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고 부당한 경우, 그러니까 봤을 때 좀 너무 딱하고 뭐 그런 경우까지도 감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법에 위반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만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장님도 어떤 봤을 때 이 기관은 참 딱하다라는 마음속으로 가지신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판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요양이 조금 약간 불리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 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늘 말했다시피 목소리를 내는 거에 따라서 빨리 바뀌느냐 덜 바뀌느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회한다고 돼 있고, 하회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앞에다가 상당한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 또는 일부,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은 네. 법원에서는 충분히 기타 재반 사정을 통해서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이제 숙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현지조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입안자에 대한 환수의 규모가 입안 정도에 비해 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종사자가 한 달 근무해야 할 시간이 167시간인데 한 시간을만 부족해도 그달 근무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달 지급받는 급여 수가가 10배에서 30%를 감산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느 종사자가 월 근무 기준 시간 중 1시간 부족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를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합니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 발생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규정의 문제점인데, 결국에는 원장님들이 지급받는 급여 비용이라는 게 무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한 보조금 형식으로 반대급 없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들이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력 배치도 충족하고 시설도 충족한 상태에서 운영에 따른 대가로 받는 반대급부 있는 금원인데, 단순히 1분이라도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그동안에 일했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고시규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데, 이거를 고시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인력 배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은 전체 근무시간 중에 10%, 20% 구분을 해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둬야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깐 5분 뭐 다른 일을 했다거나 뭐 대기를 했다거나, 이것도 근무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일했던 한 달치의 모든 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될 돈 이상을 환수하는 이 규정은 분명 문제가 있고, 세부적으로 구간을 나눈다던가 아니면 경우를 나눈다던가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야 될 방향으로 개정돼야 될 규정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개정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하셨고요. 네, 아까처럼 목소리를 내면 언젠간 바뀐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현지조사에 앞서 가산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도하고 잘못 가산받은 것에 대하여는 자진신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단은 모니터링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지조사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니터링 밖에 없는 듯 한데도 현지조사만 강화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죠. 장기 요양 운영자들을 범죄자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 지역본부에 4개 이상의 현지조사팀이 있다고 하니 현지조사팀을 모니터링 단으로 각 기관을 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지금 현실적인 뭐 인원이라든가 시간의 부족함을 근거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네. 오히려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인원을 늘리고 대상기관을 점점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행정조사라는 것은 언제든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계도가 목적이고 올바른 쪽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다른 또 부분과는 다르게 시정명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시 올바른 쪽으로 계도해갖고 인도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이 1회 위반만으로도 업무정지와 환수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한 계도를 하고
그러한 계도를 했음에도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관에 대해서는 물론 그에 따른 처벌이 떨어지고, 이 계도와 조사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계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기관을 더욱더 양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리상담을 공부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가진 분들은요,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또 활동적이고, 그러면은 섬세한 디테일이 좀 약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행정 업무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조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한 부분, 그 다음에 활동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은 미흡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계도로 해야 된다고 원장님들의 성격적인 특성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번째로 제도적 환경상 절대적으로 제대로 지키기 힘든 기준이 많다는 점과 법의 해석 차이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적용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요양 쪽에 매번 고시가 개정되고 여러 제도가 바뀌는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현재 단계에서 있는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부족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위탁 관련해서 물을 전량 위탁한 경우에는 위생원을 둘 수 없다,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급식을 위탁한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규정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이제 위반 행위로 많이 적발되시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탁 관련해서는 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중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즉시 세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세탁물을 방치해두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의 위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침에도 전량 위탁해야만 관련해서 전량 위탁을 해야만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빨리 입어야 되거나 아니면 오염 가능성이 큰 세탁물까지도 일정 부분 보관하다가 세탁을 맡겨야 된다는 이런 규정 자체는 실제 기관 운영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식의 경우에도 이게 급식에서 대량으로 밥을 하거나 조리를 해서 오는 경우에는 특히 밥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대량으로 한 경우에는 밥의 상태가 그렇게 양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좀 더 좋은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부 밥과 관련해서 밥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또 공단에서는 전량 위탁, 그러니까 급식을 전량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리원을 꼭 둬야 되는데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환수해가는 이러한 관행은 현실과 제도 사이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의 과정에서 환수도 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 변호사님 요즘에 소송 맡으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검찰에 넘기는 사례들이? 이전에는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아니면은 위반행위 행위를 봤을 때 의도적이나 고의적인 경우에만 일부 발췌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해갖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 나오면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형사 고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환수, 업무정지, 거기다가 형사 절차까지도 다투셔야 되고, 이 삼중고 속에서 자신이 잘못에 비해서 세 가지의 불이익을 받을 정도인지 원장님께서 자기감도 빠지시고 많이 낙담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형사고발 관련해서 절차에 대응도 해야 되고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있어서 마음의 부담은 가시긴 하지만, 또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 나름대로 이게 보면은 형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모든 면을 입증해야 되고, 또 입증 정도도 다른 일반 민사나 행정보다는 더 높은 정도의 입증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사 절차를 통해서 오히려 부당하게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때 잘못 작성된 사실확인서 내용을 정정해서 오히려 잘못된 현지조사 결과를 뒤집은 경우도 많고, 형사건을 기초로 해서 관련 환수에서도 당시에 왜 잘못 작성됐는지 그런 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충분히 그걸 소명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 정도로 밝혀졌다, 이 내용을 소송에서 관련 환수나 업무정지에서 이용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고발됐다고 낙담하실 건 아니고 관련 절차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셔서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가 이게 쉽지 않아요. 모르면은 변호사님 절차상 이런 부분들이 더 밝혀낼 수 있는 또 기회도 된다고 하지만 이 개인이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형사권은 형사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쪽 소송이 그러니까, 이쪽 소송, 그러니까 환수뿐만 아니고 뭐 업무정지나 뭐 형사 모든 게 다 좀 어려운 게 이게 결국에는 공단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를 모두 조사를 통해서 가져간 상태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거꾸로 잘못됐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 충분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에 밝혀지게 돼 있고 그때 당시에 당황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자신들이 현지조사 때 참고하지 못했던 여러 서류나 자료를 보면서 자신이 잘못 진술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물론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주위에 좀 전문가들과 상의하셔갖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환수 금액이 7억, 5억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환수가 되니까 그 전에 제도가 목적이니까 잘못하는 거를 걸러내는 기계까지 왜 지금 5억, 6억, 뭐 7억씩 이렇게 환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금액대가 억 단위로 자꾸 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뭐 전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비중을 비슷하게 두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사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수인력 위반을 통해서 가산금 자체를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소한 것보다는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현지조사 실태가 이렇게 과다 이전보다 증액된 환수로 이어지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필터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필터링이 되면 바로 알려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기다렸다가 사건하면서 되게 놀랐던 건데 이렇게 뭐 청구하는 게 자동화된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서도 연차 하나도 걸러낼 수 없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개인적으로 공단에서 이걸 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의문이 들었고 제가 소송하다가 공단 쪽의 수행자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뭐 1년 미만의 연차 땡겨 쓴 거, 연차 선사용에 대해서는 연차가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면 프로그램상 간단하게 그거를 입력할 수 없게끔만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만 개발해도 지금 원장님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연차 선사용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안 입으실 텐데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자체도 저는 또 놀라웠고 그걸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자체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단이나 그쪽에 좀 협회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갖고 최소한 사고 청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요즘에는 현지 조사를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주요 사례라고 하는 거는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결국에는 위탁 부분입니다. 위탁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기관을 위한다는 그런 제도라고 만들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위탁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 관련해서도 그때 나오는 빨래 중에 오물이 묻은 빨래 같은 거를 손수 직접 빨리 세탁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전량 위탁해야 되니까 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절대 세탁물을 만지면 안 된다. 이게 공단의 논리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좀 타당한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엔 지금 위탁 관련해서 문제되는 인원들은 다 필수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 인원을 위탁을 통해서 위반을 잡게 되면은 또 위탁도 대부분 장기간에 됩니다. 그래서 환수 금액이 커지고 또 가산금의 양도 커지고 그래서 기관에서는 고액의 환수를 받고 결국에는 장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서비스 제공 자체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부정당하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관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그 제도 자체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외박 특례, 퇴직자 특례자가 들어가는 거, 배치 기준을 배치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규정들은 항상 잘 살펴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은 그런 제도는 조금 쓰실 때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 사례가 뭘까요? 방문 여행의 사회복지 가산도 네네.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굵직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딱 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 기관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랑 수급자가 짜고 허위 태그한 경우까지는 사실상 잡은 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고 요즘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거의
좀 드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 요양 쪽에서는 굵직굵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장 상근 의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근무, 그리고 사회복지사 방문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시려면 물론 시설장분, 특히 사회복지사분 다 방문 요양 구조 자체가 외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공단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르신들을 위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 원장님들이 이러한 근무를 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자꾸 요청하기 때문에 항상 외근 나갈 때는 외근에 관련된 뭐 근거를 좀 남겨두시는 게 이러한 굵직굵직한 위반 사항에서 빠져나가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서류나 그런 것들보다는 진술을 보고 믿기 때문에 안타까운 말씀이긴 하지만 수급자들 대부분 이제 고령의 좀 정상적인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질문해갖고 그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잘못 진술한 내용 하나만 가지고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위반 행위로 적발하는 이런 공단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장님들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어떻게 라운딩을 했고 그리고 저 뭐 이렇게 하신 걸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시는 게 나중에 조사 때 진짜 좀 부당하게 그러니까 잘못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잠깐 만나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준비는 안 됐어요. 근데도 우리 변호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이주윤 변호사님 해주시고요. 장기 요양기간 승소 사례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그 현지조사 첫째 날 방문해줄 수 있냐, 넷째 날하고 적은 금액으로 해주셨어요. 형사든 민사든 승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셔요. 이렇게 심층 있게 좀 네. 파고 들어가고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진짜요?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진짜 좋은 변호사님, 따뜻한 변호사님. 아이고. 우리 입장에서 오늘도 한마디 한마디 해주신 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네, 뵙겠습니다.